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TV의 예명찬입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찾아뵙죠. 그동안 외부에 유튜브라든가 방송에 나가서 영상 찍느라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대학 강의도 또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오늘은 최근에 라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 여전히 네, 저 오늘이 5월 15일인데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이제 스승의 날이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오랜만에 찾아뵈었는데 오늘 좀 촬영도 하고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라인 사태가 불거져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승의 날 기억해주고 이렇게 이쁜 꽃을 사왔네요. 이게 제자를 키우는 기쁨이랄까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라인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 네. 라인 사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에 있을 때도 이제 라인을 썼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본 메신저다 생각을 했다가 한국 거라는 얘기 들었을 때 왜 한국 거를 일본에 쓰고 있지? 라는 의문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 이슈 때문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는 언젠가부터 약간 네이버 옷이 일본 쪽에서 또 옷이 매 지분을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일본 정부가 다 가져가려 한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밖에 모르거든요. 대체 근데 그게 또 가능한 일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진짜 넘길 만한 그런 의향이 있는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사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한국의 네이버, 라인 이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아직 명확지는 않은 건 확실해요. 다만 일본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지분 정리를 좀 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지는 것 같아요. 그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역을 해서 들어보면은 지분을 좀 정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사실 저는 이게 라인의 이 사태가 만약에 정말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요 2019년도 일본 정부가 소재 세계 품목을 수출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때 한국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이상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보는 건 어떠냐 하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왔나 하면은 한국의 라인 정보를 한 50만 명 정도를 탈취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걸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지분까지 처분해서 일본 쪽으로 넘겨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라인이 한 미스테이크가 일본 정부가 내리는 명령에 비해서 그 과실이 너무나 소소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NTT 같은 경우에는 900만 명이 넘는 정보가 유출되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일본 정부가 했는 그 행태하고 이번에 라인이 50만 명 좀 넘는 정보를 누출했을 때 이 형평성의 문제를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거는 양국 간의 그 상거래 이런 법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약에 어떤 명령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는 최근 발표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지분을 처분하라. 그렇게 명령 내린 건 아니다. 그렇게 시정 명령을 내린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까지 시정 명령에 대한 답을 달라.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그걸 준비해서 7월 1일 날 이제 답변을 전달할 거예요. 그때 네이버의 생각이 이제 드러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네이버로서도 그동안에 계속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조금 지루하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나 봐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지분을 팔고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 지금 값을 좀 받을 수 있을 때 좀 높게 받고 처분하고 새로운 다른 어떤 사업을 모색해 볼까? 만약에 라인이 한국의 네이버 라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라인의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라인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거라면은 얼마든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행정지도라는 이제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행정지도가 대체 뭐길래 이거를 뭔가 따를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러한
약간 압박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이 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일본 정부가 지금도 약간의 명확지 않는 부분은 과연 명확하게 지분을 정리하라, 네. 지분을 넘겨라 이렇게 시정명령이 내렸냐 하면은 일본 정부는 꼭 그런 건 아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정명령이 명확하게 이게 법률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은 아닌데 네. 그냥 권고 수준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거는 뭐 모든 국가들이 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는 것들은 있는데 다만 한국의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그게 따라야 될 합당한 거면은 따르지만 이게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은 행정소송을 걸 수 있어요. 소송을 걸게 되면은 그게 뭐 다 소송 절차를 밟아서 이게 이제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철회도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시정명령을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의사를 명확히 표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대체로 보면은 그런 시정명령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그런 게 내려오면 따라야 하는 뭐 암묵적으로 관례인가요? 그렇죠. 관례적으로 암묵적으로 거의 따라야 된다. 일본에서는 그 문화 자체가 그 정부의 어떤 방침이 굉장히 이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시정명령을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으로 느끼게 다가오게 된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꽤 정부의 힘이 크네요, 진짜. 일본의 정부 힘은 상당히 시민사회보다는 훨씬 크다고 보는 거죠. 네. 한국의 정부의 힘과 시민사회의 그 역학관계하고 일본의 정부하고 일본 시민사회라는 게 뭐 거의 없잖아요. 일본 정부가 시정명령 내리고 일본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면 거의 일본 국민들은 따르는 편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전 또 궁금한 게 그 라인이 일본에서 사용하게 된 계기가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대체적인 흐름은 이렇다고 그럽니다. 이제 라인이 한국에서도 그걸 개통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카카오톡에게 이제 많이 밀리고 하니까 해외로 나가서 좀 개척해볼까 모셔가던 중에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모든 통신들이 다 끊어졌는데 이게 SNS만 작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지하에 갇힌 사람의 뭐 헬프미라든가 구조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은 흩어진 연락이 끊긴 가족 간에 이게 서로 연결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뉴스에서 봤다는 거예요. 라인에서. 아, 이게 일본에서는 이걸 계속하게 되면 이건 영업으로서 가치가 있겠다. 확장성이 있겠다. 잘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본에서 기업 활동을 전개했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라인이 이제 일본에서 사용이 된 지 한 10년이 좀 넘은 거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일본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일본 사람들에게는 뭐 거의 혈관같이 피를 나르는 혈관같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국의 플랫폼이 아니라 한국 거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불편한 걸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개인 뭐랄까 개인 정보들이 소위 믿음지 않은 한국이 다 파악을 하고 있다. 그게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최근에 누출 사고까지 생기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지금 소프트뱅크랑 뭐 야후재팬 막 이러면서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손을 잡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라인이 처음에 출발할 때에 이게 한국 거라고 그러면 명백히 딱 한국 거라는 거 알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삼성 핸드폰을 보면 알아요. 아이폰이 더 인기가 많죠? 일본? 아이폰이 엄청 인기 많았고 삼성이라고 로고가 박혀 있었을 때는 거의 삼성 제품을 안 샀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고육직체를 내놓은 게 갤럭시라는 이름을 쓰고 삼성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팔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일본 국민들이 갤럭시 이게 삼성 거라는 거 알면서도 삼성이라는 로고가 사라지니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그걸 이제 지워주니까 명분상 명백히 뭐 삼성 거라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썼는데 그건 뭘 말하냐, 그만큼 일본에서는 한국 제품, 한국 거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당시 일본 수출 규제하고 할 때 우리가 불매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불매운동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뭘 불매운동을 이렇게까지 하냐, 이건 뭐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뭐라고까지 했나, 하여튼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원천적으로 옛날부터 불매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 한국 자동차도 거의 안 샀어요. 물론 제품의 문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옵니다만 네. 그것도 있지만 한국 거라는 거에 대한 편견, 폄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거라 그러면 뭔가 좀 질이 낮아 보이고 네. 좀 싸구려 같이 느끼고 뭐 그런 식으로 저항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많이 그쵸. 지금 옛날에 한국이 아닌데. 그죠? 옛날에 한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삼성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기능이 좋죠. 엄청 좋잖아. 네네. 그런데 삼성이라는 로고가 있을 때는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게 갤럭시로 바꾸니까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라인도 네. 초기에 이게 한국 거라는 게 너무 냄새가 나면은 거부 반응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이런 SNS하고 관계되는 비슷한 그런 어떤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제 네. 라인이 그걸 흡수하면서 거기에 있는 일본의 전문가들을 다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뭘 다 활동하고 그러니까 영업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인 줄 아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이 확장이 됐었고 어느 정도 확장은 됐지만 또 한계가 있는 게 이게 SNS라는 게 특히 이제 라인이나 카톡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만 해가지고는 경제성이 없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은 엄청난 영업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카카오톡 보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광고 엄청 붙고 거기서 물건도 팔고 뭐 페이도 있고 또 거의 문서도 다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커버한다는 식으로 되잖아요. 네. 이 라인도 일본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게 된 게 이제 손을 잡고 나서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정확한 질문을 그 순간에 정확한 시점에 질문 잘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는 네네. 그 라인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업적인 어떤 걸 확장시켜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지 등록이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프트뱅크하고 손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라는 색깔을 많이 희석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거부 반응이 많이 낮아지면서 네. 많이 사용하게 됐고 그게 지금 이제 완전히 일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SNS 플랫폼이 된 거죠. 저는 이제 라인이 한국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일본 이제 소프트뱅크랑 손을 잡았는지는 진짜 그렇죠. 몰랐고.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네. 한국인들이. 몇 년 전에 그랬더라고요. 그 이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 AI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네네. 근데 AI를 계속 추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AI를 기술?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AI는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이 라인의 그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 이건 굉장히 필요하죠. 그게 이제 굉장히 가지고 싶었을 거고, 라인의 입장에서는 소프트뱅크하고 손을 잡으면 위해서 예를 들어서 페이페이라든가 라인페이라든가 이걸 같이 협력을 하면은 좀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서로가 필요했던 거네요. 서로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 딱 50대 50. 딱딱 50대 50을 나누는데 난 처음에 50대 50으로 했다고 그럴 때 상당히 그 생소했어요. 보통 보면은 51대 49라든가 어느 한쪽이 1%라도 더 가지고 와서 경영권을 어느 한쪽이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건 50대 50은 참 애매하잖아요. 결정이 서로 양쪽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거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쵸. 똑같은 그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왜 50대 50일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어느 한쪽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같이 하자. 뭐 그런 마인드에서 출발했겠죠. 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어떤 점입니까? 이게 일본에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지분은 똑같은데 백그라운드는 일본이다 보니까 소프트뱅크 쪽에서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사도 3대 2라는 겁니다. 일본이 3이고 한국인이 2. 그렇다고 그것도 뭐 최근에는 다 일본어로 그러니까요. 이게 전체 교체가 됐다고. 다 교체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소프트뱅크 쪽으로 웨이트가 옮겨가는 거 아닌가. 그런 와중에서 이번에 데이터가 누출되면서 일본 정부의 이제 시정 명령이 이제 나오고 하면서 지분을 소프트뱅크로 완전히 넘겨라. 뭐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해서 이제 한국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플랫폼, SNS에 대한 이 뭐랄까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어요.
한국에서는 카카오톡도 있지만 네. 일본에 가서 우리 라인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갖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저게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라인에 네. 총 그 가입자 수가 2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9,600, 9,700 정도 진짜 많이 쓰네요.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남아 쪽 네. 대만, 음. 대만은 2,300만인가요? 인구가 꽤 많. 거기에 90% 이상이 쓴다, 라인 쓴다는 거예요. 대만이요? 대만이. 그 다음에 태국도 한 60, 70% 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한 10% 정도. 인도네시아도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게 플랫폼이 이게 그러니까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네. 이 좋은 미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다 넘겨야 된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 SNS 이게 하나 없이 플랫폼 하나 없는 일본에서 이게 생기면 완전 이득이네요. 엄청난 하나의 그게 네. 혜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일 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고 나는 봐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가 진짜로 매각을 하면은 우리나라한테 불리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소프트뱅크가 누적된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AI가 빨리 발전하겠죠. 네. 그럼 한국과 AI 엄청난 경쟁이 이거는 엄청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네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뛰어난 경쟁 상대에 있어서 서로 같이 시너지 효과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네. 힘든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은 라인이 만약에 한국 걸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소프트뱅크가 AI를 할 때 이 네.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뭐 어떻게 이걸 AI 활용할 때 여러 가지로 사용료라든가 뭐 아니면 지분 나누기라든가 그렇게 되면 그 한국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하나의 좋은 기업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7월까지 정해야 되는. 7월 1일 날 보고서를 이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일본 정부의 뭐랄까 그런 목표 내라이를 목표 그 목적. 네. 그런 목적은 어쨌든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한국이랑 경쟁도 하고 해서 좀 더 성장하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뭐 일본 정부야 당연히 원하겠죠. 왜냐하면은 일본 국내 기업이 소유하는 플랫폼이 하나 생긴다는 건데 지금까지 일본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거기에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디지털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지금 디지털로도 굉장히 많이 늦춰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번 라인 매각이 일본한테는 엄청나게 필요한 엄청나게 거겠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앞으로 디지털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하나의 진보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쨌든 네이버가 어떤 선택을 하든 만약에 네이버가 거절을 하면은 그대로 그냥 계속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 거절을 해도. 거절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는 소프트뱅크가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네이버가 지분을 넘긴다 해도 네. 그걸 현금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은 아마 지분 문제가 단기간에 결정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앞으로 이제 장기간으로 계속 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 이제 하나의 핫 이슈로 남아있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정말 네이버가 일본 그 라인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이걸 고가로 네. 매각하고 일본에서 작업하기 힘드니까 네. 고달프니까 동남아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하나 만든다든가 왜냐하면 그 매각하고 받은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니까 그걸 가지고 새롭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한국 정부로서도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해줘야겠죠. 네. 그게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 자체가 영업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실보다는 덕이 더 많겠다. 그래서 판단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한번 또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나는 봅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뭔가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했는데 꽤 한국과 일본한테 큰 영향이 가는 일이네요. 이거 잘못 핸들링하면요 한일 관계 엄청나게 나빠질 수 있어요. 걱정되는 게
지금 벌써 이것 가지고 막 역사 문제를 되게 언급하시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그럼요. 그럼 이게 하는 계기가 되면은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한일 관계가 살얼음 반론 위에서 그래도 좀 봄눈 녹듯이 뭐 좀 좋아지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 같은 거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일본 정부가 정말 자기가 꿍꿍이 속을 그런 꿍꿍이를 갖고 요걸 이제 일본 기업으로 완전히 만들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 왔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들 한일 간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업 간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는 뭔가 여기 안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여기서부터 또 다른 분야로까지 번질까봐 또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이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컨트롤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이 국제사회가 네. 과거에는 기업이 하는 행동은 웬간하면 국가가 개입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니까 경제 안보 이런 용어가 이제 맞아요. 횡행을 하죠. 네. 경제가 경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 안보가 지켜진다. 그래 그렇게 딱 정의를 내리면은 국가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이걸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때 수출 규제도 그런 맥락 아니에요? 그런 맥락인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최근에는 사실 반도체를 보면 그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이거는 기업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인텔이 하거나 뭐 맞아요. 이렇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네, 네. 미국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보조금 주겠다 그러면서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압력을 넣고 막 앞장서서 난리잖아요. 네. 일본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니까 그 미국 하는 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네. 일본이 다 실행에 옮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제 안보라 그러는데 이 라인도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안보. 완벽한 경제 안보인 거죠. 왜? 일본의 개인 정보를 전부 다 거기다 다 내장하는데 네. 이게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국의 기업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국에다 두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언제든지 노출되면 그 위험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부터 뭔가 이게 불편했겠네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게 그 전에 이제 몇 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벼운 그때마다 이제 일본 정부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